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정치 행정 파트 마저 남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소재가 더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이네요. 고위직 인사검증기구, 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새로 윤정부 들면서 출범했습니다. 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난 정권에 조금 문제가 좀 잡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 인사를 할 때 정보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뭔가 하는 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앞으로 많이 들으실 용어예요. 자,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공직 후보자라고 하면은 각 부처의 장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후보 검증할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왜 후보로 내놨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각 수석들, 보좌관,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청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고위 공무원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이 검증하지 않고 임명하는 바람에 잡음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인사 검증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이런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구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자, 이전 정부는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죠. 민정수석 얘기를 정말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정보 수집, 검증, 그리고 후보자 이제 공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정권은 법무부로 완전 옮겼습니다. 자, 법무부의 힘이 상당히 세졌어요. 대통령도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라든지,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이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권을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폐지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인사정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논란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게 아니냐. 법무부 장관은 기존에 이제 공소권, 수사권, 이런 등등의 검찰의 핵심적인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또 법무부 장관한테 자,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 후보자, 고위법관 후보자까지 자, 이런 걸 인사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검증하는 그런 예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역할까지 주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정치행정의 이제 마지막 소재입니다. 대통령 얘기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되어 있죠? 교도소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윤 정부가 MB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살짝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6월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 이제 교도소 못 있겠다. 집행 그만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병인 당뇨 합병증이 있다. 잘못하면 나 교도소에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신경계 마비 증세까지 왔다. 나 풀어달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집행정지 사유가 좀 까다로운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요, 수용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죠. 또 70세 이상. 70세 이상인 것도 맞죠. 그죠? 원래 이제 17년인가 14년인가 형을 선고받았는데
97세인가? 그 형을 다 살고 오면은 교도소에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나이도 70 넘었고. 어쨌든 그 외에 이제 여성분은 임신 6개월, 출산 60일 이내, 또 유년 고령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좀비 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아주 까다롭게 형 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새 정권 들면서 이렇게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 있죠.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임기 첫 특별 사면에 이제 MB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뭐 부정하진 않았죠. 그죠? 어쨌든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정치 행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경제 산업이네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7개 소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세계 경제 관련된 월드뱅크에서 뭐를 2.9%로 대폭 하향했다. 세계은행에서 그렇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겠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전쟁, 물가 상승, 유가 급등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2.9%로 성장률이 연초에 예상했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급등하고 있죠. 5월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5.4%, 5%대에 달했습니다. 자, 5% 거의 뭐 보지 못했던 숫자예요. 그죠? 현실 체감은 우리 뭐 한 30%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통계 수치로는 5.4%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우리 기업계에서 약 한 6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그 얘기 나중에 또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리값. 구리가 중요한가? 금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쵸. 근데 구리값이 2달 새 12% 급락했다는 내용. 구리가 중요한 이유를 본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가 경제의 선행 예측치로 대표적인 그런 원자재입니다. 그 다음 고물가 민생 안정. 자, 고물가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자, 정부가 몇 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개, 10대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 현대기아차그룹.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딸리고 있죠. 그래서 차가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 글로벌 판매,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판매가 줄어들었다. 마지막 7번째,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결국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내용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월드뱅크가 2.9%로 대폭 하향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더하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자,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올라가 아주 최악이죠. 이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자, 월드뱅크가 1월 달에는 2022년 올해 한 4.1%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괜찮죠. 그랬다가 전쟁 터지고 유가 급등하고 막 이러면서 2.9%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3% 성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인은 전염병, 코로나 계속됐고요. 러시아 침공이 2월에 있었나요? 자, 인플레이션. 자, 작년까지 물가를 이제 돈을 엄청 풀었죠. 그 돈 푼 게 다 이제 결국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돈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결국 다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월드뱅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중국 상하이 봉쇄, 그죠? 엄청난 그 무역 항이라고 하는 그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그죠?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공장들도 많이 셧다운이 됐죠.
그리고 공급망 교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뭐 옥수수 같은 뭐죠? 식물 자원들 움직이지 못하고 공급망 교란. 그다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피하기 어려운 거다. 경기 침체는 시작됐다. 자, 그래서 월드뱅크가 이 시작된 경기 침체를 좀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생산을 더 장려하고 투자 제한. 지금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이쪽에서 갈등이 심하죠. 서로 무역도 막 줄어들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공급 자체가 물류 대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써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없애야 된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장려하고 투자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재네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5.4%까지 올랐네요. 13년 9개월 만에. 14년 만에. 여러분 14년 전에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이후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107.56이다. 이 107.56이 뭘 뜻하냐면은 물가에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0년을 딱 100으로 찍었어요. 그때 대비 지금 22년 후죠. 107.56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더라. 제일 많이 오른 게 보면 석유류 34%, 전기가스 수도 거의 10% 계속 오르죠. 전기 계속, 가스도 계속 지금 연료비 연동제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제 올릴 겁니다. 올해 내내. 그 다음 가공식품, 외식 물가 이런 게 다 올랐다. 자, 소비자 물가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5.4%고요. 이거랑 좀 구별해야 될 게 근원 물가도 있습니다. 자, 근원 물가는 CPI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가 지수예요. 근원 물가는 근본적인 물가다. 그러니까 뭔가 변동을 줄 만한 그때그때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것들은 제외하고 아주 근본적인 물가. 뭐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이 큰 농산물 제외하고 석유류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4.1%네요. 그래도 높네. 자, 이렇게 이제 CPI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 물가가 근원 물가도 있지만 생활 물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5.4%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기십니까? 더 올랐죠. 왜냐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물품들 중에 우리가 별로 안 쓰는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가중치가 낮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제외하고 진짜 소비자들, 우리 평균적인 그 도시 근로자들이 느끼는 제품들로 좀 잘 추려서 구성한 물가지수가 생활 물가지수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생활 물가지수.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높겠죠. 그죠? 생활 물가지수는 5.4% 이상이겠죠. 자, 이렇게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두 차례인가 올렸죠. 근데 7월 달에 또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또 올리겠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금리 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같이 금리 올려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5월에 우리가 1.75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7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꺾일 때까지 아마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재입니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재계가 재벌들이 588조 원 통 큰 투자를 했습니다. 왜 했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보통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이제 올 때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 이제 큰 뭔가를 했다가 곁다리로 이제 한국 왔다가 다시 중국 가는 뭐 그런 식이거나 중국을 먼저 갔다가 곁다리로 한국 갔다 일본 가는 그런 식인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어떤 메인 포지션으로 삼고 방문을 했다는 게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 말고도 경영에 대해서도 좀 뭔가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뭡니까?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죠. 그죠? 그만큼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에 화답하고자 우리 재계가 상당히 큰 금액 한 6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자, 먼저 삼성그룹 보면은요. 삼성그룹의 많은 관계사와 함께 향후 5년간 360조 원을 포함해서 약 한 450조 원을 국내는 360조, 해외까지 합치면 450조 원을 신성장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에 투자하겠다. 지난 5년간 이제 삼성이 투자한 게 330조인데 그거보다 120조나 증가했죠. 그죠? 그거보다 상당히 많이 한 40% 정도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바이든의 파워가 한 40%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국내 투자액도 250조인데 360조로 투자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 이게 제일 좋죠. 청년 고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8만 명 고용하겠다. 그죠? 최소한 1년에 이제 1만 명 이상씩은 고용하겠죠.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자, 삼성은 이제 공채가 남아있죠. 그 공채를 통해서 아마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은요. 그 다음 이제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3년이네요. 이건 향후 5년이고 향후 3년 내로 자, 국내에 63조네요. 많지는 않네요. 삼성에 비해서는 뭐 차이가 있죠. 63조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많을 수 있습니다. 63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전기차, 로보틱스, 항공 모빌리티 등 대규모 투자를 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여러 관계사들이 있잖아요. 부품사도 있고 철강, 그죠? 현대제철 이런 거, 자, 건설,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현대,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룹사까지 있으니까 그거 포함하면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롯데입니다. 자, 롯데는 현대차 반이네요. 자, 5년간 3년 아니고 5년이네요. 다시 5년간 37조 정도 투자한다. 롯데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할 거다. 그 다음 한화.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방산 업체죠. 자, 향후 또 5년간 우리는 20조 투자하고, 국내에는 20조, 해외까지 하면 37조. 롯데하고 똑같네요. 하나, 우리 롯데에게 질 수 없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하나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에너지, 석화,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으로 투자할 거고, 자, 향후 5년간 그러면서 2만 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1년에 한 5천 명은 뽑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재. 자, 다음 소재 보겠습니다. 자, 구리값이 두 달 새에 12%나 급락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오나? 올까요? 이 구리값이, 구리가 대표적인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구리값에 상당히 재계나 산업계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근데 12%나 급락했다. 경기 침체에 오나? 경기 침체 온다고 지금 얘기했죠. 자, 구리 가격 톤당 $10,000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의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자, 그래서 구리가 경기의 선행지표, 앞으로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구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닥터 코퍼예요. 구리 박사님. 경기를 예측해주는 구리 박사님.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표. 왜 그러면은 철, 알루미늄, 석유, 금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구리가 경기의 대표 지표냐? 자, 우선 구리는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건설, 제조업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이 동물적 감각이 발달한 우리 대기업 오너 형님들이 이제 경기가 왠지 풀릴 것 같은데 미리 재고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제품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풀렸을 때 빨리 팔아야 되니까 물량이 딸리지 않게 빨리 팔아야 되니까 미리 제품을 막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제품을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하죠. 그럼 구리를 많이 수요를 할 테니까 구리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구리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물건을 더 이상 생산 안 한다는 거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생산 많이 했다가 재고 쌓이면은 회사 힘들어지니까 물량 가동률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값이 먼저 그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기업의 오너들이 가장 먼저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말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경이 날카로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 제품들을 만들 때, 물건을 만들 때 모든 산업에 다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선행지표로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원유, 금 뭐 이런 것들은 영향이 많아요. 어떤 영향? 지정학적, 정치적 영향. 저런 것들도 다 쓰이는데 제품 만들 때 쓰이는데 이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제외하고 구리를 가장 중심적인 선행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경제 산업 마저 하고 그 다음 내용 사회 파트까지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